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 동맹 휴학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대 학사 파행을 막기 위한 교육과정 축소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 정보당국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도 끝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주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액만 170억 원이 넘는데 235명 피해자 가운데 대부분이 청년이었습니다. 기생충 등 국내외 많은 영화의 촬영지로 알려진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 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5,700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대중교통 개선 정책에도 전주시 교통 혼잡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이슈K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하도록 한 결정이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학사 운영의 차질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 과정을 5.5년제로 줄이는 방안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대생 동맹 휴학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로 하도록 한 어제 결정에 대해 사실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승인 절차와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며 절차가 까다롭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도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대학 자율에 맡긴 만큼 대부분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상의 동맹 휴학인지 개인적 사유의 휴학인지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증원 인원을 모두 합하면 최대 7천여 명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의대 학사 파행을 막기 위해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이른바 5.5년제도 거론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정부가 커리큘럼을 개설한 대학을 억제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내년도 정원 재논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의 어제 결정에 앞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전주지검이 국책 사업을 총괄하며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전인 2021년부터 이듬해 사이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 해상풍력터빈 개발 사업과 관련해 2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급가를 부풀리거나 공사 수주 등의 이권 제공의 대가를 받는 등 건설업체 등에서 수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군 정보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도 끝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현재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내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선
러시아에 투입된 선발대 일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고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수부대이니까 그와 관련된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장에 직접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선 혈맹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확인됐다며 북한군 GP 근무자가 대북 방송 시간대에 춤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당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서방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로 들어갔다는 전언도 나왔는데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핵 훈련을 공개하며 서방을 향한 핵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한 단체는 자신들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유관 접촉이 지난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으며 북한군은 한 명을 빼고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북한군 10,000명이 러시아에 보내졌다고 밝힌 미 국방부는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 중이며 소수는 이미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Russia intends to use these soldiers in combat or to support combat operations against Ukrainian forces in Kursk.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항하는 보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을 향한 핵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탄도 및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필요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오늘 모스크바로 이동해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북측 인사와 교류했더라도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사회질서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2022년 11월 국정원은 하연호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시 등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0년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경남과 제주, 서울 등에서 북측과 교류한 의혹을 받는 이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초 하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북측 공작원과 만나고 이메일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년 가까운 심리와 선고 연기 끝에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법리를 따져야 한다며 공작원과 교류는 사실로 보고 회합통신은 일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사회질서 위협으로 볼 수 없는 정치 이슈나 활동 동향, 안부 등을 주고받은 만큼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접촉의 공소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또한 증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유지가 바로 국가보안법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지역 판결의 경우 충북에선 중형이 선고되고 경남과 제주에선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한편 경찰은 이날 한국진보연대를 압색하는 등 국보법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정부의 세수 결손을 재정 파탄으로 규정하며 국민과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예결위를 통해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전재정을 주장해온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추진해 재정을 파탄내놓고 주택도시기금과 외평기금, 지방교부세 등 국민 세금을 맘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휴대전화를 동원해 총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영대 의원을 추가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측근 등이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100여 대를 마련해 여론조사 응답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 의원이 개입했는지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 선거를 도운 군산시 장애인체육회장 2명을 구속하고 전 현 보좌관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측근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주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전세금 173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230명이 넘는데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다가구 주택. 26살 이모 씨는 3년 전 30제곱미터 남짓한 이 원룸에 보증금 7,500만 원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전세금을 떼었다는 입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신용 불량자 된다. 근데 연락도 안 받지. 문자는 진짜 계속했어요. 너 자기 지금 쓸 게 하나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235명, 피해액은 1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집주인은 4년여 전부터 빌라 19채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등 8명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앞서 피해자 이 씨가 사는 이곳과 저 뒤편으로 보이는 다가구 주택까지 모두 이들 일당이 사들인 건물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과 대출로만 이 건물들을 매입했습니다. 공범인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였습니다.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등 17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일당의 계좌를 추적해 숨겨둔 수익금과 부동산을 몰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지법이 새벽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에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4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선 성범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 외국인의 체류 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올해부터 도입했죠. 오늘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가 나왔는데 생활인구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딧불이를 보러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불꽃놀이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람하고 그리고 나서 무주 자연휴양림 쪽에서 숙소를 1박 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전북 10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정한 지난 6월 체류 인구는 202만 명. 등록 인구보다 4.1배 더 많았지만 경기, 제주를 제외한 7개 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체류 인구 배수가 작았습니다.
체류 인구 중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 비율도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7개 도 중 제일 적었습니다. 체류 인구 카드 사용액도 한 사람당 평균 11만 6천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시군별로는 무주, 부안, 임실 순으로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비중이 컸습니다. 생활 인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관광 자원이 많고 하시도에 이제 체류 인구가 배수가 높거나 체류 시간이 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형 생활 인구 확대 지원 정책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계절에 따른 편차가 큰 데다 단기 체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체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생활 인구에 기반한 교부세 배분이나 특례 제정 등도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전북 인구는 174만 1,600여 명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13,100여 명, 0.75%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자연 감소한 인구는 7,300여 명입니다. 이 기간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사람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해온 사람보다 5,7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기생충 등 국내외 여러 영화들이 촬영 장소로 전주를 선택하며 전주시는 영화 도시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앞으로 수천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 수도로 거듭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 국내 관객만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작품성과 함께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생충 촬영의 60%가 이뤄진 전주는 국내 대표 촬영지로 손꼽힙니다.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제25회째 개최하고 있고 영화종합 촬영소에서 영화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 수도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민간 투자 등 5,750억 원을 들여 영화 촬영 거점과 관광 공간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림동 전주 영화 촬영소 주변에는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가상현실과 수중 촬영 등 영화 산업 특화 단지를 짓고 북부권 30만 제곱미터 용지에는 반지의 제왕 등을 촬영한 뉴질랜드 큐무 필름의 제2 스튜디오를 짓습니다. 또 고사동 전주 영화의 거리에는 독립영화의 집 등을 만들고 만성동 일대에도 미래 영상 기술 개발을 위한 방송 미디어 영상 콘텐츠 단지도 조성합니다. 기업 200개 유치, 직접 일자리 1,000개를 비롯해 관련 사업, 간접 일자리 6천여 개 창출 등 연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여 투자기업 세금 감면 등을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확대하고 문화펀드 1,000억 원과 영상진흥기금 100억 원을 모아 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영화도시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 수도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화학 소재 기업 백광산업이 새만금에 증설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백광산업은 내년 1월부터 7,5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6공구 33만 8천여 제곱미터 터에 실리콘 전구체 생산 등을 위한 제2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백광산업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인 고순도 염소와 염화수소를 생산해 삼성전자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지난해 12월에도 새만금 5공구에 3천억 원을 들여 제1공장을 짓기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교과서로 수업해도 가르치는 교사마다 수업 방식이 다양한데요. 최근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의 성과를 높이려는 자발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5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배우는 중학교 1학년 기술과정 수업. 학습용 퀴즈를 푼 학생들의 답변은 전자칠판에 자동 노출되고 빈도가 높은 단어는 실시간 집계돼 다음 수업 재료로 선정됩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켜본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도 적용할 뜻을 내비칩니다. 저희 교과에서도 이제 평가 관련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 과학실에선 빛의 굴절 실험이 한창입니다.
참관 교사도 자연스레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이어갑니다. 전북 지역 760여 개 학교의 교사는 모두 17,000여 명. 최근 우수 수업 사례를 서로 나누고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장비를 이용한 도형의 이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 챗봇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하거나 학급 인권 선언문 제정과 분쟁국 참여를 가정한 모의 유엔 회의, 온라인 국제 교류 수업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우수한 수업들을 공유하고 그곳에서 동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주말 교사 1,600여 명이 참여하는 수업 나눔 박람회를 열어 다양한 수업 사례를 선보이고 발전 방안도 모색할 기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는 이른바 BRT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내년쯤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 기대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가 다른 차량과 섞이지 않고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에서 시행 중인 버스 중앙 전용 차로제 BRT 구간입니다.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이 단축되고 급정거, 급출발, 무정차 같은 고질적인 민원도 줄어듭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면 시내버스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480억 원을 투입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합니다. 첫 사업 대안은 전주 기린대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호남제일문부터 한옥마을까지 10km 구간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와 승강장, 횡단보도와 녹지 등을 조성하고 상습 정체 구간의 신호 체계도 개선합니다. BRT를 도입하면 주요 구간의 도착 시간이 최대 6분 줄고 버스 수송 분담률은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공사 기간, 극심한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됩니다. 준비를 얼마만큼 우리가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혹은 시민들을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홍보 차원이 아니고요. 백제대로와 송천중앙로 등 신규 노선 발굴과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등 중장기적 종합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이제 BRT 하나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완벽하게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2단계, 3단계 사업도 충분히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첫 선을 보이는 BRT가 전주시 대중교통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전주시의 대중교통 문제, 사흘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전주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백미영 전주시 버스 정책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주시 도로는 그대로인데 차량이 해마다 늘면서 계속해서 불편과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지역 교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소폭 감소세이나 차량 대수는 현재 43만 대로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도로 여건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도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이랄지 전주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생활 인구로 교통 혼잡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다소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폭 운전 등 시내버스 관련 민원도 상당수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물론 운전자의 습관도 있겠지만 도로 여건, 그리고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그리고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교통 체계도 개선을 하고 또 친절도에 직결되는 운전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만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 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상하반기 친절 안전기사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반면
불편 민원,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부터는 안전 운행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가 직접 1,050명에 이르는 운전원을 대상으로 합동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결론은 이제 관광객이나 직장인, 출퇴근하는 직장인 같은 유동 인구 때문에 체감하는 혼잡도가 좀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승용차 이용자도 많고요. 네. 그동안 전주시가 사실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어떤 정책이 있었고 또 효과는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해왔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노선 개편과 정기권,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인데요. 먼저 노선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수단의 재분배입니다. 전주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 공급을 늘리거나 간선버스 도입으로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등 시내버스 타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시 외곽에 위치해서 수요가 적은 마을에는 기존 시내버스를 대신해서 모심택시나 마을버스로 대체 운행해서 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수요에 맞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심택시로 이어지는 운영 체계를 확대하면서 대중교통 편의성을 늘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기권은 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30일권과 단기 목적 여행객을 위한 1, 2일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일 동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30일권 정기권은 현재 월 평균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월 1인 기준 약 3만 5천 원의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K패스는 환급률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소 저장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올 연말이면 수소버스가 178대, 저장버스가 약 200대가 운행이 됩니다.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가 이용 편의는 물론 도심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함께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일일 버스 이용객은 현재 14만 1,00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도 이용객은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네. 버스 중앙 전용 차로제, 이른바 BR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몇 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는 있는 겁니까? 네, 잘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린대로에 도입하려는 BRT 버스 중앙 전용 차로는 이제 지난 9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착공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5년도에 기린대로 구간에 대해 BRT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분들도 계셨는데요. 실제로 우려되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우려되는 걸 잘 대응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또 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전라북도에 처음 도입되는 BRT에 대해 생소해하는 도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그간 BRT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상가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약 4만 2천 명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만나본 그 시민들의 대부분은 대체로 찬성, 긍정의 분위기를 보였으나 물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BRT가 도입이 되면 시행 초기 가로변에 있던 정류장이 중앙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전용차로 신호 체계가 별도로 생기다 보니 새로운 교통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는 BRT가 도입돼서 버스가 너무 좋아지면 택시 승객이 감소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우려에도 목소리 외에도 또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신설이 되면 한 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로 사용됨에 따라서 도로 한 차로가 감소가 되고 또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유턴 구역이 일부 축소가 되거나 연장이 됩니다. 좀 더 가서 유턴을 해갖고 오는 그런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의 이런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설계 용역에 전부 다 반영을 했고요.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주요 승강장, 중앙으로 승강장이 이동되는 만큼 주변의 전후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신설이 되고 또 승강장 전후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 차로 감소 및 유턴구역 축소 문제는 오히려 지금 한정된 교차로 용량을 확대하고 신호체계를 더 불합리했던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개선함으로써 일반 차량 운전자의 불편함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BRT 사업은 승용차 대신 버스 이용을 좀 늘려보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그런 목적인 만큼 일단 승용차를 놓고 나와야 버스나 택시를 타는 것만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탈승용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BRT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주 대중교통 문제도 원활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이 8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인천강 하구 습지 훼손지를 복원했습니다. 완주군이 늘어나는 주민 수요에 맞춰 파크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원 기자입니다. 고창군 인천강에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구간인 기수역 훼손지가 복원됐습니다. 고창군은 인천강 기수역 복원을 위해 그동안 8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지난 2018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창 인천강 하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 수리와 수달을 포함해 삭과 담비, 흰목 물대새 등 9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생태 여행지인 운곡습지와 이번 사업으로 복원된 인천강 하구 습지를 연결해 더욱 아름다운 자연 생태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제시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회원 200여 명은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바람 쉼터를 비롯해 김제관할 제2호 방조대 일대 자풀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바람 쉼터에서 열린 축제에서는 드론 현수막 퍼포먼스와 김제시민 장기자랑, 초대가수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주변 정화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주민 수요에 맞춰 완주군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까지 지도자와 심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반에서 지도교수법과 규칙 등 전문적인 교육을, 입문자 반에서는 장비의 이해와 기본 자세, 스윙 교정 등의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론 교육은 우석대 본관 20층 강의실에서, 실습은 4개 읍면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교육 일정과 장소는 완주군 교육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장수군이 다음 달 5일부터 29일까지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매입 품종은 해담쌀과 신동진, 참동진 3개 품종이며 매입 물량은 4,248톤으로 지난해보다 18톤가량 증가했습니다. 매입 장소는 농가 편의와 운송 안정성 등을 고려해 장수농협 미곡종합 처리장을 포함한 각 읍면 7곳으로 정했습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참홍어와 간장게장, 양념젓갈, 꽃새우 등 군산 지역의 다양한 수산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군산시는 같은 기간에 열리는 군산 짬뽕 축제와 연계해 판매량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일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지 않은 가운데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시야가 200m 아래로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새벽에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정읍의 아침 기온 10도, 고창 9도에서 출발하겠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북권은 순창이 8도, 남원 9도에서 시작해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안가로 높은 너울이 밀려들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금요일에 시작된 비는 토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김장 준비하시느라 분주한데요.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더 올랐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선뜻 지갑 열기가 망설여진다는 분이 많습니다. 번거로운 절차에 물가까지 오르다 보니 갈수록 김장을 포기하고 그냥 사 먹는 분들도 늘고 있지만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 문화만은 이어지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